주인공 양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나는 미학 중 주광잠 선생의 거리서를 매우 높이 평가한다. 외국의 미학과 철학 서적도 많이 읽어보았지만 주 선생의 설명이 가장 분명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문제의 핵심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 같았다. 주 선생은 공리적 혹은 지식적인 시각이 아닌 심미적인 시각으로 예술품을 감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한 폭의 유어도를 감상하려면 그림 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 자태의 아름다움, 운동미, 전체 구조, 색채와 선의 아름다움을 감상해야 한다는 것이 그가 주장하는 요지다. 만약 공리적 관점에서 이 그림을 본다면 물고기를 어디서 사왔는지, 가격은 얼마나 하는지,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시장에 내다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물속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를 수 있는지, 만약 상사, 부모, 친구 혹은 애인을 청해 이 물고기를 대접한다면 그들이 좋아할는지 같은 문제들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지식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 물고기가 무슨 유, 무슨 과에 속하는지, 이름은 무엇이며 학명은 무엇인지, 담수어인지 해수어인지, 주로 어느 수역에서 잡히는지, 암컷인지 수컷인지, 만약 암컷이라면 산란기가 언제인지, 주식은 무엇인지, 인공양식은 가능한지, 천적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설사 어시장의 상인이나 고생물 학자라 할지라도 그림을 감상할 때는 자신의 생각이나 전문 지식에 얽매이지 말고 다만 그림의 아름다움을 감상해야 하는 것이다. 장자와 해자가 호수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를 보면서 물고기가 즐거운가 하는 문제에 대해 토론할 때 해자는 당신이 물고기가 아닌데 어찌 물고기가 즐거운지 즐겁지 않은지를 알겠는가 라고 물었다. 양과와 소용료, 영고는 물고기를 보면서 물고기의 신속한 움직임을 무공의 신법에 응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할 것이다. 팔대산인 제백석이 물고기를 본다면 아마도 헤엄치는 물고기의 아름다움을 선으로 어떻게 표현해낼 것인지를 생각할 것이다. 프랑스의 인상파 화가인 세잔 등은 사람에 의해 배가 갈린 후 피를 뚝뚝 흘리는 물고기의 그림을 구상하며 어떤 선, 어떤 색채를 사용할지를 생각할 것이다. 숭어를 바라보는 슈베르트의 머릿속에는 아름다운 선율의 음표가 떠오를 것이다. 또한 중의의 대가인 장준경, 이시진 등은 물론 이런 종류의 물고기가 어떤 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보험 효과가 있는지, 보양 효과가 있는지, 어떤 약재와 함께 쓰는 것이 좋은지를 생각할 것이다. 만약 070이 물고기를 본다면 이 물고기를 아무 조미료도 넣지 않고 찌면 맛이 어떨지, 설탕과 간장 등을 넣고 조리하면 맛이 어떨지, 물고기의 머리, 꼬리, 배 각각의 부위를 회로 먹으면 맛이 어떨지, 굽거나 찌거나 삶으면 맛이 어떨지, 자신이 직접 요리하면 어떨지, 또 황룡이 요리하면 맛이 어떨지를 생각할 것이다. 소설을 읽을 때도 심미적 태도로 각 주인공의 성격과 감정, 경험 등을 감상하고 그들의 희로애락을 함께 느끼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주인공들에게 감정을 이입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는 소설뿐 아니라 소설을 개작한 영화나 연속극 등을 볼 때도 마찬가지다. 동시에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책의 문자적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등장인물의 기구한 사연, 뜻밖의 스토리 전개, 등장인물의 아름다운 성격 등을 감상하는 것도 중요하다. 물론
문자적으로 뛰어나지 못하거나 등장인물의 사연이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어색한 스토리 전개, 등장인물의 추악한 모습 등을 싫어할 수도 있다. 나는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 등을 볼 때 항상 이런 태도로 감상한다. 한동안 신문에 영화 평론을 게재한 적이 있다. 매일 한 편. 홍콩은 상영되는 영화가 매우 많아서 매일 한 편씩 평론을 해도 모든 영화를 다 언급할 수 없다. 매일 한 편씩 평론을 썼다. 나중에는 영화사에 들어가 시나리오를 쓰고 영화를 직접 감독하기도 했다. 영화를 볼 때 각 장면의 길이나 연결, 몽타주, 색채의 배합, 카메라 각도, 조명 밝기, 연기자 표정이나 대사 등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영화를 보는 심미적 즐거움은 크게 줄어들었다. 감성적 태도가 아닌 이성적 태도로 영화를 보다 보니 상대적으로 냉정해지고 별다른 감동도 받지 않게 되며 비극적 내용을 보아도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되었다. 영화 속 아름다운 음악이나 춤을 보아도 그것에 빠져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술적 맛이 크게 줄어들게 된 것이다. 소설을 공리적 관점, 이 소설이 무산계급 투쟁의 혁명 사상에 적합한가, 혁명 현실주의의 이론에 들어맞는가, 인민에 대한 교육 효과가 있는가, 이러한 공리적 관점이나 지식적 관점, 소설의 내용이 역사적 사실과 일치하는가, 물리학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권위 있는 철학서에서도 이렇게 주장하는가, 실제로 이런 종류의 독약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시체가 황수로 변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한쪽 팔이 잘린 사람이 말을 타고 달린다는 것이 가능한가, 지능이 낮은 조류가 사람과 무공을 겨룬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노지심이 나무를 뿌리째 뽑는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동풍이 불지 않을 때 단을 쌓아 술법을 부려 동풍을 불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수오지에서 대종은 다리에 부적을 붙이고 하루에 800리를 달렸으니 만약 그가 올림픽 마라톤에 출전하면 금메달 획득은 문제없는 일이 아닌가. 역사에 근거해 볼 때 관우가 화용도에서 조조를 놓아준 일이 없는데 삼국연의에서는 관우가 조조를 놓아주었다고 썼으니 이는 삼국의 역사를 바꾸어 놓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지식적 관점으로 본다면 훨씬 흥미가 떨어질 것이다. 물론 비판적 태도로 소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술이나 문학을 감상하는 좋은 방법은 역시 심미적 태도일 것이다. 그래서 본 소설에서는 홀필렬의 성격이 실제 어떠했는지, 양과가 실제로 양양성에서 돌을 던져 몽고 대칸 몽가를 죽였는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별도로 쓴 글에서는 이 문제를 자세히 다룰 것이다. 이는 지식적 글이기에 지식적 태도로 읽는 것이 마땅하다. 예를 들어 난 내가 쓴 소설 벽혈검에서 원승지가 청청을 사랑하고 싶으면 청청을 사랑하고 아구를 사랑하고 싶으면 아구를 사랑한 것으로 썼다. 그리고 역사 문장 원숭환평전에서는 소설 속에서 다르게 표현된 부분을 수정하기도 했다. 일부 독자는 자신의 성격이 소설 속 인물의 성격과 크게 다르거나 혹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소설 속 인물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소설 속 인물들의 행동이 불합리하고 상식에 어긋나며 심지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우삼전은 어떻게 유상련이 자신과 결혼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결을 할 수가 있는가? 그들은 소설의 전개가 매우 부자연스럽고 인물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으며 얼마든지 현명하고 합리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많은 사람이 양과의 충동적 성격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이성이 강한 자연과학자들은 양과의 성격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양과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위소보와 같은 성격이었는데 나중에는 소봉처럼 변했다면서 주인공의 성격 변화가 너무 크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10서너 살의 소년이 30이 넘은 중년의 어른이 되기까지 성격이 변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문제는 이른바 이성적 사람이 정열적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는 이 세상의 많은 비극적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성적 사람은 양과, 소봉, 단예 등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들은 양과가 곽정을 죽이려 해서는 안 되고 소봉이 자살해서는 안 되며 단예가 그토록 왕언을 사모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또한 여빈왕이 일편단심 현자 방장을 사랑하고 이막수처럼 아름답고 총명한 여자가 육전원을 못 잇는 것은 이해하지 못한다. 또한 황룡이 양과를 의심해서는 안 되며 은리가 장무기를 알아보지 못한 것은 과학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어떤 사람은 곽정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의심되면 양과가 당연히 이성적이고 냉정한 태도로 조사를 했어야 한다고 말한다. 복수를 위해 곽정을 죽이려 했다가 또다시 충동적으로 구해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 양과가 셜록 홈스이거나 혹은 영국의 추리소설가 에거사 크리스티의 소설 속에 나오는 포아로나 제인 마플이라면, 또 혹은 판관 포청천이라면 당연히 냉정한 태도로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하고 증인, 정영, 황약사 등들을 통해 조사했을 테지만 양과는 그저 충동적 성격의 양과일 뿐 결코 이성적인 탐정이 아니었다. 그러나 충동적 성격과 총명함은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 예술을 싫어하는 일부 과학자나 충동적 성격과 총명함이 모순된다고 생각할 뿐이다. 예술가 중 충동적이면서도 머리가 뛰어난 사람은 얼마든지 많다. 만약 총명하지도 않고 열정적이지도 못한 사람이라면 결코 예술가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구런, 사마천, 이백, 이의선, 두목, 이후주, 이청조, 소동파, 조설근, 공자진, 파금, 서비홍 등 유명한 예술가는 모두 매우 총명하면서 정열적인 사람들이었다. 중국 과학원의 연구원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합리적이지 못한 행동을 할 때가 있을 것이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 만약 일생 동안 합리적으로만 행동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결코 성공한 과학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성적 관점으로만 본다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역시 성립될 수 없다. 햄릿은 망설이지 말고 숙부를 죽여 부왕의 원수를 갚아야 했고, 오셀로는 이아고의 험담을 듣고 사랑하는 아내를 목졸라 죽일 것이 아니라 철저한 조사를 통해 데스데모나의 결백을 증명했어야 했다. 맥베스 역시 야심을 누르지 못하고 국왕을 죽여 왕위를 찬탈해서는 안 되며, 리어 왕은 딸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어야 했다. 총명하고 현대적인 독자들은 양과가 어리석다고 느낄 것이다. 16년 동안 소용녀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선 공손 노각을 아내로 맞이해 장모에게서 절정단을 받아 정화의 독을 해독한 후 다시 정용과 육무상 두 미녀와 결혼하고 끝으로 곽양과 약혼에 함께 절정곡으로 가서 소용녀를 기다려야 했다. 만약 소용녀가 오지 않으면 그때는 곽양과 결혼하면 되는 것 아닌가. 만약 그랬다면 양과는 양과가 아니라 현실적이고 영특한 위소보가 되었을 것이다. 황룡은 양과가 곽양의 생일을 떠들썩하게 축하해 주는 것을 보고 양과가 곽양의 마음을 빼앗아 평생 동안 고통스럽게 만들어 부모인 자신과 곽정에게 복수하려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었다. 황룡도 양과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다. 곽양은 사랑스럽고 예쁘고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알고 총명한 아이였기에 양과 역시 그녀를 좋아한 것이다. 양과는 그녀에게 세 개의 금침을 주면서 어떤 소원이든지 모두 들어주겠다고 했다. 양과가 곽양의 생일을 떠들썩하게 축하해 준 것은 정열적이고도 충동적인 젊은이의 객기 어린 행동이었다. 만약 진중하고 이성적인 중년의 어른이었다면 결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외국의 어떤 젊은이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기 위해 비행기를 새내어 공중에 I love you라고 썼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양과의 행동도 그와 같은 맥락인 것이다. 양과는 16년 동안 소용녀를 기다리며 쌓인 그리움과 원망 등을 분출할 길이 없었다. 그는 어쩌면 곽양의 생일을 축하해 주면서 소용녀에게 항의를 한 것인지도 모른다. 소용녀, 16년이나 기다렸는데 당신은 오지 않는군. 이것 봐, 난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다른 여자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있다고. 추리소설을 읽을 때는 이성적 태도로 범죄자의 심리를 추리하고 탐정의 각도에서 실마리를 풀어가면서 각종 가능한 상황을 가정해보고 증거를 찾아 가설을 뒤집어야 한다. 무협소설, 녹정기를 제외하고 무협소설을 읽을 때는 정열적 태도로 정직하고 충동적인 주인공이 정직하고 양심에 어긋나지 않으며 이기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주인공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 합리적인가 유익한가 옳은 일인가 아닌가를 따져서는 안 된다. 2003년 1월 9일 김용저, 이덕옥 번역의 무협소설 신조협력 8권의 마지막에 실려있는 작가 김용의 글 주인공 양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2003년 3판본 후기 1번을 김용의 미향론이라는 제목으로 읽어드렸습니다.